안녕하세요. 소박한 내강부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머신러닝 맛보기고요. 이제 처음 하는 컨텐츠거든요. 머신러닝이 뭐 하는지, 무엇을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거를 결국 해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개념만 설명하는 형태로 컨텐츠를 만들어 봤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이 주소로 들어오셔서 직접 써볼 수 있는 거죠. 직접 써볼 수 있어요. 여기다가 설명란에 참조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써보시길 바랍니다. 멀리서 보면 결국 모델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컨텐츠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막 복잡하게 뭐 어떤 뭐 알고리즘이나 어떤 기술을 써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머신러닝이 모델을 만드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델을 만들 때 이제 데이터에 근거해서 모델을 만든다는 거죠.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래서 모델을 만든다는 거고, 그래서 입력은 학습 데이터, 학습할 데이터죠. 그 다음에 출력은 예측이나 혹은 분류의 결과. 머신러닝의 결과물은 이 둘 간의,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 문장을 한번 체험해 보기 위해서 이제 네 가지 머신러닝 모델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나르시스트 사고 모델부터 AI 판사 구속 판단 모델까지 이렇게 네 가지 준비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모델들은 설명을 하려면 가능한 한 단순하고 극단적인 예를 취해서 설명을 하는 게 우선은 설명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논리 비약을 포함할 수 있음을 유념해 두시고요. 더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거는 이제 나르시스트 사고 모델이라고 써놓은 이 모델인데요. 나르시스트란 무엇인가? 나르시시스트죠. 이게 영어로 S랑 C가 하나씩 더 들어가서.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란 자기애성 성격 특성 장애가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존재하죠. 나 아닌 사람들을 동등한 인격자가, 나 말고는 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고 회피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완벽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르시스트 사고 모델 생각할 때 이제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있는데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최소 방관 이상의 반응을 보일 때,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행동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를 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경우를 가정할 때,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대상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말이 돼야, 서로 대화가 돼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시간대나 뭐 장소, 행동 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아동이 대상인 거죠. 이런 아동들이 계속적으로 부모와 반응하는 데이터셋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부모가 전체적으로 모든 경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이제 9번까지 데이터를 아마 재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재생이 끝나면 이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반응이 모두 긍정적일 때, 뭐 최소 뭐 괜찮아, 오구오구, 우쭈쭈 등등의 반응일 때, 네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어떤 모델이 요 사이에 어떤 모델이 들어갈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데이터셋에만 근거해서 모델을 만들면,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은 그냥 1번, 그러니까 1이 아웃풋으로 나가는 모델이에요. 나머지는 전혀 상관없고,
거죠. 무조건 나는 긍정적이다. 나는 내 맘대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나르시시스트 사고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의 근거에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머신러닝의 학습 종류 기준은 이건 뭔 얘기냐면 이제 계속 이 상황을 학습을 하는 거죠. 뭐 밤에 뭐 놀거나 뭐 낮에 놀거나 밤에 먹거나 뭐 낮에 먹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도 부모의 반응을 100% 예상할 수 있으면 더 이상 학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예요. 부모의 반응을 100% 맞출 수 있을 때 학습 종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결과를 더 이상 개선하기 어려울 때, 그러니까 예측을 더 이상 개선하기 어려울 때 이제 학습을 종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학습을 해나감에 따라 반영 정도를 줄여나가요. 왜냐하면 점점 잘 맞추니까 점점 학습을 할 내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결정된 모델은 기존에 없던 데이터에 취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모가, 예를 들면 이 모델의 경우에 갑자기 부모가 부정 반응을 보이면 그러면은 예측이 틀리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가장 예상되는 반응은 재학습을 할 수도 있고 혹은 행동을 거부할 수도 있죠. 뭐 어쨌든 일반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한번 결정된 모델을 재학습하는 거를 별로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나르시시스트 사고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단순한 모델이 뭐가 있냐면 이제 특정 회사에 충성하는 고객 모델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뭐 휴대폰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부러 가상의 데이터셋을 만들어 써봤어요. 이거 뭐 특정 회사를 편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나올까봐 여기 이제 데이터셋의 특성들로 제조사, 화면 크기, 성능, 배터리 지속 시간, 무게,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결과로 내가 얘를 선호하냐, 기피하냐를 0 또는 1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이 나오면 선호, 0이 나오면 기피한다. 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이것도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1이 나올 때가 있고 0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플레이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결론을 아는 상태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모델의 데이터셋과 결과 입력과 출력에 따라서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제조사가 B일 때 항상 1이 나가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B가 아닐 때 C랑 D일 때는 이제 0이 나가는 모델인 거죠. 이렇게 해서 0이 나가는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에 근거해서 모델을 만들면 무조건 제조사 B일 때만 선호한다 라는 모델이 되는 거죠. 다른 모든 특성에 상관없이. 그래서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실제 존재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형태의 휴대폰에 나오든지 특정 회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좀 더 부연 설명할 거는 데이터셋이 본인이 사용해보고 이게 괜찮지 않다라는 거 판단하기엔 너무 데이터셋이 작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직접 꼭 써봐야 된다고 가정하면 다 써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데이터셋을 완성하는데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선호나 특정 광고의 노출 같은 게 개인별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주변에 다 이걸 쓰고 아 이거 좋다고 얘기하면 그게 나의 데이터셋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현실적인 사례들을 모델링 해보자면 뭐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 그 다음에 가볍고 작은 걸 좋아하는 소비자, 그 다음에 성능과 배터리, 그 다음에 특정 제조사를 선호하더라도 예를 들면 B사를 선호하더라도 가격이 일정 이상이면 그러면 다른 제품을 고려하는 소비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복잡한 선호 모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의 선호를 학습해가는 과정 같은 거를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볼 게 이제 유사 알파고 미니 바둑 두는 모델.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 AI, 머신러닝 얘기하면은 많이 예로 떠올리시는 게 알파고잖아요. 네, 그 알파고와 두는 바둑판을 좀 축소해서 조그만한 바둑판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떻게 바둑 두는 행위를 모델링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는 거고요. 실제 바둑판을 축소해서 1부터 4까지 그리고 1부터 5까지 열과 행을 둔 조그만 바둑판이 있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이걸 어떻게 모델링 할지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상태라는 입력이 있고 그다음에 행동이라는 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태는 뭐가 들어가냐? 바둑판 위에 돌이 놓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능한 바둑 둘 수 있는 공간은 20격자가 있는데 그거를 표현하면 그 격자 하나하나를 표현하면 1,1부터 5,4까지 20개의 격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20개가 있는 거고요. 20개. 그 다음에 그 각 격자에 돌이 안 놓여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돌이 흰 돌이 놓여 있을 수도 있고 검은 돌이 놓여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을 상태로 나타낸 게 현재 입력 값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둘 격자를 행동으로 선택할 수 있고 현재는 뭐 1,1이거나 뭐 1,2, 뭐 1,3 뭐 이런 곳에 둘 수 있죠. 지금 이거를 다음 행동이라고 했을 때 이제 출력은 뭐냐면 뭐 예를 들면은 총 전적 분의 이긴 전적이라든가 혹은 뭐 승리했으면 1, 패배했으면 0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승산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점수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정했다고 가정했을 때 승리했을 때 더 높은 값을 가지도록 이제 출력을 정해놓고 이제 그동안에 많았던 대국 상태를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미니바둑을 뒀고 그 미니바둑을 뒀을 때 이 상태를 거쳐서 어떤 결과가 노출이 됐는가 이 상태에서 어디다 뒀을 때 승산이 더 높았다, 승률이 더 높았다, 혹은 승점이 더 높았다 이렇게 데이터셋을 확보했다고 가정할 때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 이제 가능한 한 승률이 높은 형태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추천하는 모델이 될 거예요. 여기 있는 행동들을 바꿔가면서 승률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계속 계산해서 바꿔가면서 1,1을 넣어보면서 1,2를 넣어보고 1,3을 넣어보고 해서 승률이 쭉쭉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높은 승률이 뭐 예를 들면 1,3이었다.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는 거죠. 알파고도 결과적으로 머신러닝의 결과물이고 모델링을 한 결과물이다. 모델을 만든 거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잘못했는데 이게 흑돌이 아니고 백돌이거든요. 이거 죄송하고요. 백돌이에요, 백돌. 그래서 다음 행동을 이제 입력해서 지우고,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죠. 입력해서 지우고, 이제 여기 가능한 모든 행동들을 이렇게 출력으로 바꿔서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출력으로 만들어서 모델을
모델의 형태를 바꾸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상태를 딱 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승산을 여기서 다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0.2, 뭐 0.25, 뭐 0.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얻어낼 수 있는 모델도 형태를 바꿔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어차피 비슷한 동작을 하는 모델이지만 행동을 출력하는 형태로 모델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서로 완성되면 이제 서로 다른 모델, 그러니까 이 모델을 이제 복붙해서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바둑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국.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또 데이터셋을 쌓아갈 수 있겠죠. 서로 바둑을 두면서 이제 상대방이 잘하는 것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경우를 배워서 다시 데이터셋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미니 바둑 두는 모델의 좀 특징점 같은 걸 얘기 드리면 이제 이 바둑판의 상태와 행위는 정해져 있어요.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닫힌 문제를 푸는 경우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하는데 무척 적합한 바둑을 둔다는 것 자체가 머신러닝으로 학습하기에 아주 적합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적합하지 않을까를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다음에 설명드릴 모델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실제 판사가 하는 업무 중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구속 불구속 판단을 하는 판사의 업무를 한번 모델링 하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을 가둬놓고 조사를 하거나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판사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요약하면 전관비리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 하나가 구속 불구속에 대한 판단이고 구속이 피의자의 변론 준비 및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다뤄보자. 근데 게다가 이제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구속의 사유는 명확해요. 그래서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근거가 미리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점도 모델을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편한 이유가 되는 거죠. 모델의 이제 외형을 여기 제시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4가지 특성이 있고 입력으로 전관 변호사가 변호를 하냐 안 하냐 뭐 1, 0이 되겠죠. 1 아니면 0. 다음 주거 불명이냐 아니냐 이것도 1 아니면 0이겠죠. 근데 이제 조금 애매한 게 증거인멸의 우려 정도는 뭐 1에서 0 사이겠죠. 그 다음에 도망갈 염려 정도도 1에서 0 사이. 그 다음 구속 여부는 이제 명확하게 1이랑 0으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상의 데이터셋을 이런 민감한 주제에 만들 수 없었고요. 여기 써놨죠. 저는 데이터셋을 구할 수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냥 가정인 거예요. 전관 변호사의 변호를 하면 이제 불구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전관 변호사가 변호를 하면은 피의자가 항상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그럼 이제 모델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전관 변호사의 변호 여기 있으면 이게 1이면 무조건 불구속이다. 이제 굳이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설명하면 이제 전관 변호사의 변호가 아니다 라고 하면 이제 주거 불명이면 1이면 이게 구속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주거 불명도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증거 인멸 정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도망갈 염려 도 정도 해서
이거에 뭐 예를 들면 뭐 0.5씩 곱해서 더하기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선 가정은 그래요. 전관 변호사가 불구속을 100% 보장한다 라고 가정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이 가정하에서 제가 만약에 이제 이 데이터셋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전관 변호사가 변호를 하는지 안 하는지 데이터셋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 파트가 이제 다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 모델이 예상하는 게 예상과 실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할 때 예를 들면은 얘는 구속해야 돼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관 변호사가 변호를 해서 구속에서 불구속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예상이 틀리는 경우들이 계속 생기겠죠. 이제 전관 변호사가 끼면 낄수록 예상과 실제가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만 가지고 실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가 어느 정확도 이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전관 변호사가 변호한 경우는 대부분 다 틀리겠죠.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중요한 특성이 빠지면 입력에서 그러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델을 이제 우리가 학습을 기존에 있던 판례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모델을 만들었다 치죠. 그럼 모델을 이제 누군가는 설명해야 되잖아요. 당신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깊고 그다음 도망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라는 거를 잘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기존의 뭐 판례에서 증거인멸의 우려 정도의 반을 고려하고 도망갈 염려 정도의 반을 고려해서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례를 낼 수는 없잖아요. 판결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려운 점이 생기는 거예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정확도에 대한 판단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이런 현실 문제들을 모델링 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 예를 들면은 구속 기준이 바뀌어서 뭐 새로운 구속 기준이 생기면 그러면은 이제 판례가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학습하냐. 판례가 없는데 뭐 그냥 랜덤하게 막 던질 수도 없는 거고요. 당연히 사람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정도 도망할 염려 정도는 결과적으로 또 이거를 누군가가 정량화를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누가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에 AI 판사를 만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모델을 만드는 사람이 특정한 인의 유리한 방향으로 데이터셋을 조작하거나 혹은 이제 모델을 통해서 결과를 낼 때 이제 특정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입력을 조작한다면 그러면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이건 어떻게 감시할 거냐? 이런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AI 판사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회의적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AI 기술들에 대한 약간 오해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기술이 인간과 같은 형태의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아니고 현재 지금 가장 주로 쓰이는 AI 기술들은 다 그냥 기존에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뭔가 시스템을 통해서 생긴 데이터, 시간이 지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형태로 예측을 하고 분류를 하고 결과를 내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론이 아니다라는 걸 추론 머신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거는 머신러닝을 말 그대로 겉핥기
맛보기를 한 거고, 그다음 결과적으로 머신러닝 하는 일 뭐냐? 모델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약간 좀 주먹구구식으로 살펴봤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느냐? 그냥 사람이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뭔가 다이어그램 그리고 플로우 차트를 그려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에 주로 범용적으로 쓰이는 머신러닝 기술인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몇 가지 간단한 사례를 체계적으로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